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저에게 오나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망나니 신우와 시모, 그리고 남편이 있어요. 남편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산 지 몇 년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어떡해, 여보. 우리 집도 날아가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래서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 결국에 모은 돈도 다 날리고 건진 것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봐. 내가 가만히만 있겠어? 대책을 연구하겠지. 좀 남편 좀 믿으라고. 하지만 남편은 결국 파산 신청을 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일을 어쩌면 좋아. 이제부터 어디서 살림 꾸려야 하는 거야? 집도 경매에 넘어가서 빨간 딱지 붙고 법원에서 방 빼라고 우편물 날아오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우르르 찾아와서 집이랑 물건들 감정평가한다고 찾아왔는데 그게 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죠. 결국 파산 신청 후 저와 남편은 돈 한 푼도 없이 바닥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게 되었고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모는 에휴, 어쩌자고 파산하고 그런 거야. 내가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고작 하는 거라고는 파산해서 다시 집에 들어오는 거니? 장가 보내놨더니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부모 집에 다시 들어와서 민망스럽다, 민망스러워. 엄마,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나도 다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야 파산해서 뭐 능력도 없고 뭣도 없지만 언젠간 다시 보란 듯이 일어날 거니까. 에휴, 난 모르겠다 정말로. 어머님은 저희 부부를 한심하게 보다 못해 아예 창피하니까 장 보는데도 쫓아오지 말라고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장 볼 때 바구니 무거우니까 같이 가드릴까요? 이번에 오이김치 담그는 거 장 보러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이 그거 되게 무거운데. 에휴, 됐다. 괜히 같이 가서 동네 아줌마들이랑 친구들 만나서 민망스러운 질문 받느니 나 혼자 가서 배달시키는 게 낫지. 안 그래도 요즘 우리 칠공주 사람들이 아들 장가 갔는데 왜 다시 집에 들어왔냐고 이혼한 거냐고 묻고 난리도 아니야. 아파서 잠깐 들어온 거라고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민망스럽다, 민망스러워. 그래서 저희 부부는 없는 사람처럼 귀신처럼 살았어요. 그나마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시댁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던 거죠. 아버님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시고 변호사로 3년 활동하시다가 스타트업 기업을 창립하셔서 중소기업까지 키우고 거의 몇십억에서 몇백억 정도 자산을 버셨대요. 어마어마하신 거였죠.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떵떵거리면서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고 신우 또한 취업 한 번 안 하고 반반한 얼굴 믿고 모델이랑 이런저런 프리랜서 일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반면에 집안에서 키도 작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공부도 그저 그런 저희 남편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어머님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아들을 찬밥 취급한 거였죠. 하여튼 간에 좀 특이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돈이 없어서 갈 곳이 없으니 어머님한테 잘 보여야 했기 때문에 빌빌거리면서 그 집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는 맨날 해외에 놀러 다녔어요. 제주도에 아예 별장까지 차려서 집 가는 것처럼 한 달에 몇 번씩 제주도를 가더라고요. 자기야, 어머님이랑 신우는 어떻게 저렇게 근심 걱정 없이 맨날 놀러 다닐까? 에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부럽다. 저거 다 아빠 돈이지 뭐. 아빠가 착하고
일밖에 모르시니까 엄마랑 누나한테 카드 줬는데 그걸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야. 나도 부럽다. 진짜로 부러워. 그러게 말이야. 태어나서 일 한 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신우랑 시모는 팔자도 참 좋아. 저렇게 사는 것도 전부 다 자기 팔자인 거지. 이야. 그래도 좋은 부분은 시모랑 신우가 제주도나 해외에 가면 그 기간 동안 저랑 남편은 시댁에서 둘이 있어도 되는 거니까 그게 편했어요.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고요. 그럴 때면 집에서 청소랑 반찬해주시는 아주머니랑 수다를 떨고는 했지요. 에휴, 이 집의 며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며느리인데 남편 사업이 잘못돼서 잠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일하신 지 10년 넘었다고 하시던데 대단하시네요. 에휴, 말도 마요. 여기 사모님 성격이 어찌나 더러운지 내가 오기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아주머니들이 바뀌었대요. 맨날 그릇 던지고 뭐 맘에 안 들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폭언하고 난리도 아니어서 청소회사에서 더 이상 아주머니들 못 보내겠다고 난리치다가 제가 돈이 급해서 일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일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 말도 마요. 여기 큰딸이 방을 어찌나 더럽히는지 여름에는 음식물들을 그대로 둬서 방에서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니요. 참, 방은 그렇게 더러운데 얼굴은 어찌 그렇게 이쁘게 말끔하게 하고 밖에 나가는지 참 신기해. 청소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님이랑 신우 성격이 아주 그대로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남에게도 저 정도였으니 저에게는 더 심했지요. 티눈 걸린 신우가 올케, 나 발 아파. 일로 와봐. 신발장으로 와봐. 네? 반말 쓰면서 하녀 부르듯이 저를 부르는 신우가 당황스러워서 저는 민기적거리면서 신발장으로 갔어요. 나 티눈 생겨서 지금 발 너무 아프거든? 신발 좀 벗겨봐. 발 아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저는 내가 이 집 며느리이지 무슨 시다바리로 취업한 줄 아나? 나도 귀한 부모님의 딸인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속 터져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얼굴 이쁘면 단가? 돈 많으면 사람 이렇게 무시해도 돼? 너무 화가 나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했어요. 돈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 것도 속상하고 기분 나쁜데 하녀 취급당하는 게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 짓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갑했지요. 그때 제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신우 신발을 벗겨주면서 일부러 티눈 있는 발을 넘어지는 척 하면서 손으로 꾹 누르니까 신우는 고라니 소리를 내면서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아프다니까. 진짜 왜 그쪽 발을 누르고 난리야 진짜. 미쳤어? 정신이라도 똑바로 차려야 할 거 아니야.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어머 형님 죄송해요. 신발 벗겨드리다가 순간적으로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질 뻔하다가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신우는 짜증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욕심부리다가 아주 잘됐다. 쌤통이네 쌤통이야. 웃었습니다. 신우는 저보고 표정이 재수없다고 하면서 꿍시렁대면서 한쪽 발을 절뚝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웃길 뿐이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시댁살이 중에 은근하게 복수를 하면서 나름대로 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저의 얼굴에
손에 묻은 물을 뿌리면서 올케, 나 라면 좀 끓여줘. 올케가 끓여준 라면이 특히나 맛있더라고. 하면서 저를 깨우는 형님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여기요, 라면이요. 라면을 끓여줬지만 아주 한강을 만들었어요. 라면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국물이 희멀건할 정도였죠. 형님은 뭐야?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왜요? 입맛에 안 맞으셔요? 아니, 누가 라면을 이렇게 끓여? 물을 많이 넣은 거야? 아니면 스프를 적게 넣은 거야? 진짜 사람 열받게 만드네 자꾸. 진짜로 이럴 거야? 아니, 너무 비몽사몽해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일단 라면 끓인 건데.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하니 신우는 큰 한숨을 내뱉으면서 에휴, 됐다 됐어. 내가 뭘 기대하겠어. 에휴, 진짜 속 터져서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결국 포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신우랑 시모는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저는 은근하게 복수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뇌출혈이었죠. 어떻게 하면 좋니? 네 시부가 쓰러졌다. 아이고, 지금 반신마비 되어서 화장실도 혼자서 못 가. 간병인이 필요한데 누가 노인네 똥기저귀를 치워주겠냐고. 그리고 요즘 간병인도 못 믿겠고 하도 환자한테 해코지하는 간병인이 많으니까 정말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거를 어쩌면 좋아? 그러면서 어머님이 네가 집에서 놀고 있으니 시부 곁에서 좀 지켜라 며느리야. 응? 간병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신우랑 시모랑 다르게 아버님은 굉장히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아프신데 집에 있는 저라도 아버님을 책임져야지요. 에휴, 어쩌면 좋아요. 뇌출혈은 후유증도 심하고 의사 말 들어보니까 몸이 안 좋고 합병증이 있어서 마음의 준비도 하라고 하던데. 어쩔 수 있니? 이 사람이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쓰러진 걸. 에휴. 그렇게 저는 아버님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정말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몸무게가 80kg가 넘는 아버님을 제가 다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모시고 가서 샤워시키고 용변 보게 해드리고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어쩔 때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우리 친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안 해드렸는데 나는 참 불효녀야. 그런데 아버님은 누우면서 그런 저의 심정을 알아채신 것인지 제가 힘들어하고 울고 싶을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참 신기했죠. 그렇게 처음에는 3달을 못 넘길 것 같다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3년 넘게 아버님은 병실에서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 며느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간병하는데 더더욱 오래 사셔야지요. 지금까지는 일만 하시면서 소처럼 살았으니 이제 건강해져서 퇴원하신 다음에 배짱이처럼 하루하루 사셔야지요. 안 그래요, 아버님? 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정말로. 아니었으면 나는 금방 죽은 목숨이었어. 간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렇게 직업정성으로 간호하는 사람 없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말하더라고. 다들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하고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가 며느리라고 말하면 깜짝 놀라. 그래요? 괜히 뿌듯하네요. 아버님과 저의 사이는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반면에 시모와 신우는 3년 동안 아버님이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한 번도 병문안을 안 오더라고요. 아주 살판난 것처럼
해외에 놀러 다니고, 제주도 놀러 다니고, 온갖 산의 진미 다 먹고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은, 엄마랑 누나도 참 너무하지. 아빠가 쓰러진 거를 경사났다고 표현하고, 아주 죽기만을 바란 사람들처럼 아빠 병원에 있으니까 더 마음 놓고 카드 쓰고 돈 쓰는 것 같아. 그렇게 살려면 최소한 병문안이라도 좀 가든가. 항상 당신만 아빠 곁 지키면서 고생하고, 에휴, 빨리 내가 돈 모아서 이 집을 나가든가 해야지. 엄마랑 누나 행동은 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남편도 한숨을 푹 쉬면서 한심하게 바라보았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저는 누구랑 싸우거나 큰 소리 내는 게 싫어서 병문안 안 오는 시모랑 신우한테 뭐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아버님의 몸 상태는 점점 좋아졌어요.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항상 마음 놓고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을 때 일이 터지더라고요. 아직도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하고 그러네요. 아버님 병간호를 하고 집으로 가는 택시 안이었어요.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였죠. 빨리 다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님 호흡이 불안정해져서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아버님 밥도 다 드시고 저랑 이야기도 했는데. 택시, 아까 그 병원으로 핸들 눌러서 다시 가주세요. 세상에, 이게 진짜 무슨 일이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소식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간 순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아버님의 주변에 다 모여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폐렴이 온 것 같아요. 원래 환자들 호흡기관이 약해지고 수술하면서 폐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게 밤에 악화가 된 것 같습니다. 멀쩡했던 아버님이 호흡기를 끼고 간신히 숨을 쉬고 위급한 일을 넘긴 것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자기야, 아버님 일주일이 고비래. 이번 고비 잘 못 넘기면 돌아가실 수도 있대. 그러니까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빨리 여기 병원으로 와. 다들 일정 빼고 일주일 동안 병원 지켜야 할 것 같아.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바로 시댁 식구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또 엄마가 아파서 엄마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아버님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정신이 없었어요. 아버님, 저랑 3년 동안 잘 버티셨잖아요.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저랑 같이 건강하게 퇴원해서 해외여행도 가고 남은 삶 행복하게 즐기시기로 했잖아요. 안 돼요, 아버님. 이렇게 떠나시면 안 돼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버티셨으니까 이번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주일만 버티시면 나아질 수 있으니까. 늘 그랬고 아버님은 강하니까 제가 심적으로 가장 믿고 의지한 존재니까 굳게 믿었지요. 그런데 아버님이 결국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직 할 게 많으신데 이렇게 황망하게 돌아가시면 안 되죠. 아버님, 제발 아버님. 펑펑 울었지만 이미 의사들 3명은 아버님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고 남편도 제 옆에서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시모랑 신우는 담담하게 아버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꺼욱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마음을 추스르고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여보, 아빠는 좋은 곳 갔을 거야. 당신이 3년 동안 열심히 간병했으니까 후회나 미련 남기지 마. 아빠도 당신 덕분에
아픈 기간 동안 의지 많이 하면서 잘 버틸 수 있었어. 그렇게 남편과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있던 도중에 시모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우리 급하게 제주 좀 갔다가 와야겠다. 네? 지금 아버님 장례 중인데 제주요?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저랑 남편만 빈소시켜요? 그래도 되어요? 오래 살다 갔고 투병도 오래 했으니 괜찮아. 어차피 갈 사람 간 건데 뭐 온 사람 모여서 빈소시킬 필요도 없고 어차피 나랑 수진이는 입관식 봤으니 할 거는 다 한 거지. 저는 벙쪘지만 어머님의 의견이 그렇다고 하니 거기서 뭐라고 더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아버님 장례인데 제주도를 간다는 거야?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이해가 안 되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참...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장례식장 계단으로 잠깐 쉬러 내려갔는데 거기 1층에서 신우랑 시모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아빠 죽어서 이제 우리 그 재산 다 가질 수 있게 됐다. 잘 됐네 진짜. 그래도 3년간 투병했으니 오래 산 거지. 그런가? 그럼 아예 엄마 우리 제주에서 좀 살다가 올래? 저번에 하와이 간 것도 좋지 않았어? 어차피 아빠 돌아가셨으니까 아빠 눈치 보면서 카드 쓸 필요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제주도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한 달 전부터 예약한 풀빌라 숙소에 놀러 가려고 한 거였습니다. 자기 아빠가 죽고 남편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중인데 며느리한테 빈소를 맡기고 제주를 간다는 상황 자체가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랑 형님이 제주도 간다는 거 들었어? 지금 장례 중인데 이건 아니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무슨 망신이야. 빈소 오는 손님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짜 엄마랑 누나 미친 것 같아. 왜 그렇게 놀러 다니지 못해서 난리인 건지. 나도 가지 말라고 지금 아빠 장례 중인데 제주 가 있는 게 말이 되냐고 해도 꿈쩍도 안 해. 이게 말이 돼? 에휴, 당신한테도 내가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내가 미안해. 진짜 창피해서 죽겠다. 엄마랑 누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만 자꾸 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네 정말로. 한숨을 푹 쉬는 남편의 얼굴에는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려도 말려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결국 제주로 출발하게 되었고 발인식 하루를 앞두고 빈소를 비웠습니다. 다행히 입관날에 올 사람들은 다 와서 빈소를 지키는 게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주라는 사람이 자리를 비우니 좀 민망한 거는 있었지요. 그렇게 마지막 빈소 시간을 지키고 있을 때 검은 색깔 정장을 입고 법원 배지를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재산 관련해서 아버님 담당 변호사인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시고 재산 분배랑 상속 관련해서 바뀐 부분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보, 아버님 담당 변호사가 왔대. 당신이 가서 확인 좀 해봐. 난 잘 모르겠으니까. 어? 변호사가 빈소에 왔다고? 무슨 일이래?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잠시 쪽잠을 자고 있다가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 사람을 맞이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버님이 사실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저희 법무팀을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곧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
재산 관련해서 상속할 때 정확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녹취록이랑 공증받은 유언장을 저와 남편에게 보여주는데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라면 시모랑 신우에게 대부분 가야 할 유산들이 저희 부부 앞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부요. 거의 70%는 저희 앞으로 돌려놓은다고 되어 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사회적 기업에 기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던 겁니다. 남편은 놀라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말인가요? 저는 사업도 파산시키고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라서 항상 아버지께서 너한테는 재산 한 푼도 안 줄 거라고 다 날릴 것 같으니 너는 네가 알아서 먹고 살고 자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아버님께서 아니 회장님께서 며느님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3년간 자기 병간호를 해주시고 그러셔서 마음이 변하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저의 간병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았고 자기가 아파서 병실에 누워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문안 한번 제대로 안 오고 맨날 자기 카드로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펑펑 쓰는 아내와 딸을 보고 크게 실망한 거였죠. 어쩌면 사업해서 직감이 발달한 아버님은 아내랑 딸이 내가 죽으면 아주 자기 재산으로 맨날 펑펑 놀러 다니고 자기 죽으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전까지는 일만 해서 아내랑 딸이 뭐하고 사는지 신경을 못 쓰고 그들이 돈 쓰는 것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프고 몸을 못 쓰게 되자 생각이 많아지시고 가장 비참할 때 자기 곁에 있어준 사람이 가장 진국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우랑 시모는 제주도에 가서 펑펑 놀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말에 너무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었죠. 저는 일단 장례 때문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따로 다 마무리되고 나서 찾아가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는 의뢰인분이 돌아가셔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례로 바쁘실 텐데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남은 장례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례 끝나고 재산 상속 관련해서 다시 이야기 나누시죠. 이거 제 명함이고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는 빈소를 나갔고 저랑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시간이 어떻게 흐른지도 모른 채로 장례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아버님 댁에 가서 물건들을 다 정리하고 병원비도 결제하고 축 처진 어깨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보, 우리 상속받는 거 어떻게 해? 진짜로 꿈은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꿈 같아서 이상하네. 나도 당황스러워. 아버지께서 그렇게 돈을 내 앞으로 해둘지는 정말로 몰랐는데. 저희 부부는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집안 정리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내 진짜 사기가 아니었네? 우리가 아버지 재산을 받는 거네? 와, 이렇게 중년에 내 인생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확실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바로 신우와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지금 제주도 가서 노니까 좋아? 아버지 상당하고 8인식도 안 지켜보고 비행기 타고 놀러 다니니까 좋냐고. 그렇게 노는 게 좋아? 대체 왜 그렇게 노는 거에 혈안이 되어 있어? 남편이 따지자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죽은 사람 자꾸 언급해서 뭐 하려고? 입관 지켜보고 그랬으면 다 한 거지. 그리고 우리가 놀러 온 줄 알아? 부동산 계약 관련으로 온 거야. 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되려 어머님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발뺌을 하시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버지 유서 못 보셨죠? 서울 오면 아버지 유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엄마랑은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것 같네요. 확 전화를 끊었고 불길함을 느낀 어머님은 남편이랑 저에게 수십 통 전화를 하면서 유서에 무슨 내용이 써있냐고 묻고 난리가 났어요. 참다 못한 저는 유서를 사진 찍어서 어머님에게 보내주었고 어머님은 이거 진짜니? 장난이 아니라 정말이냐고. 제가 맞다고 하자 난리가 났어요. 그냥 거의 쌩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는 바로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다네요. 니네들 짜고 친 거 아니야? 내 남편이 그런 유서를 남길 리가 없는데 대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제주도에 간 사이에 며느리랑 아들놈이 작정하고 유서 조작한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저희가 영상 녹화본도 있고 아버님께서 공증 미리 받아두셔서 조작할 수가 없어요. 우체국 가서 공증 받으려고 3통이나 보내놓은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욕하시고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행죄에 당할 수 있고요. 그러니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상속 관련해서 도와드리는 변호사이지 누구 편에 서서 뭐 조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변호사가 강력하게 나오자 어머님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벌벌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얼이 빠진 채로 이거 상속 비율 못 받아들인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를 치고 신우도 아주 집안에 요망한 것이 들어와서 3년간 우리 아빠 병수 바라더니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갔다고. 미쳤어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제가 재산을 노리고 3년간 아버님 병수발을 들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3년간 병수발 한번 나눈 가족들에게 정 떨어져서 며느리와 막내 아들에게 재산을 다 주기로 한 아버님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했을 거예요. 자신의 노후까지 책임질 존재라고 생각해서 생전에 카드도 주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 자기 돈만 펑펑 쓰며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가장 믿었던 아내와 딸이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변호사까지 불러서 상속 관련 정리를 했겠어요. 평생 일하다가 말년에 아파서 죽음을 앞두고 그런 정리를 한 아버님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아버님의 사망 처리가 확실시되고 은행과 각종 공문서 처리를 하면서 저희는 아버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상속 유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저희에게 소송을 했지만 상속세 내지 않는 선인 5천만 원 외의 다른 재산들은 전부 저희에게 넘어오게 되었네요. 판사도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이었죠. 에휴, 정말로 속이 터질 지경이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결국 그들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고 지금도 악을 쓰면서 제 뒷담, 며느리 뒷담을 그렇게 까고 다닌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국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인 거지. 당신이 복이 많은 거야. 뭐 바라고 수발된 것도 아니고. 그치? 이제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마음 편하게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래야지 우리도 행복해지지. 남편은 저의 손을 꼭 잡고 그동안 자기 파산하고 사업 망해서 시집살이 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울더라고요. 에휴, 남편도 사업 망해서 집에 돈 한 푼 못 들고 오고 엄마한테 구박받고 자기 와이프 고생하는데 편도 못 들어주고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마저 자기를 실패자로 취급해서 우울증 직전까지 갔는데 결국에 모든 게 잘 풀리게 되었고 저도 금전적으로 더 이상 쪼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서 너무나도 참 다행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야, 니네 시모랑 신우는 진짜 남편이랑 아빠 장례식도 빠지고 제주도 가서 놀더니 결국 천벌 받았네. 진짜로 천벌 받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너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간 이후로 마음고생 심하게 하더니 마지막에 진짜로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냐? 이거야말로 진짜 기적 아니냐? 너 맨날 돈 때문에 힘들어 하더니 착하게 살더니만 복 받았네, 진짜. 친구들도 제가 승자라고 할 정도였네요. 에휴, 뭐, 아버님 덕분에 먹고 사는데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으니 저는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뭔지 요즘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살고 있네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았으니 참 고생 많았지만 이제는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안 살아도 된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착하게 살아야지 복이 온다는 말을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요즘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에휴,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벌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서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이 더우니 날 조심하시고 모두들 행복하셔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